KF-21 보라매의 존재가 공식적으로 알려지기 전 극히 소수의 인원만 참여한 페가수스 팀이 운영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들은 동체와 날개, 그리고 공기흡입구의 구조를 표준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방식으로 재설계해보는 과감한 실험을 시도했었는데요. 특히 공력 성능과 스텔스 형상의 최적 조합을 찾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류 저항이 심한 구간까지 포함시키는 등 일반적인 개발 절차라면 애초부터 시도조차 꺼리는 수준의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으나 뒤늦게 밝혀진 결과물을 보면 이 페가수스 팀의 연구가 KF-21이 단순히 4.5세대에 머무르지 않고 5세대급에 가깝게 확장될 수 있는 기반을 미리 닦아놓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런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지금의 KF-21 사업이 순항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 KF-21 보라매 초도 시제기가 공개되었을 당시만 해도 해외 언론 상당수가 미국이 핵심 기술을 이전해 준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할 정도로 너무 완벽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이 처음 개발했다는 비행기가 너무 순조롭게 개발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한국과 달리 인도나 일본은 여러 난관을 해결하지 못해 전투기 개발 사업에 존폐까지 생각할 정도였으니 이런 의심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엔진이나 일부 항공전자 장비를 제외하고는 많은 부분을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해결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세계에서 한국의 항공기 기술력을 높게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항전 소프트웨어나 기체 내부 배선, 그리고 전투기에서 가장 중요한 레이더 통합 방식 등은 한국 측 기술진이 상당히 주도권을 쥔 채 설계했는데요. 이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해외 도입국이 기술 이전을 요구할 때 미국 정부가 일일이 간섭할 여지가 적어지게 됐습니다. 물론 KF-21 개발 과정에서 수입 부품과 장비가 활용된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A사 레이더나 전자전 시스템 중 일부분은 해외 기술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2차 수출같이 더 쉽게 말해 사우디 현지 공장에서 재생산하거나 재판매하는 경우로 넘어갈 때는 해당 업체와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기체 전체 설계나 소프트웨어 운용 권한 등 본체와 직결되는 부분은 한국에서 상당한 자율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모르는 일각에서는 한국의 KF-21을 수출할 때 미국 기술이 들어갔기 때문에 미국의 허가를 매번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이 때문에 한국이 주도하는 기술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사우디가 관심 갖고 있는 KF-21의 기술 이전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가 KF-21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방위산업 현대화와 함께 항공우주산업 전반을 일으키겠다는 비전 2030 계획과 맞물려 있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사우디는 미국, 영국, 유럽에서 제작된 전투기를 대거 수입해 운용해 왔는데 이제는 단순히 무기를 사들이는 단계를 넘어서 자국 영토 안에서 생산과 정비, 그리고 개량이 가능하도록 만들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KF-21 보라매는 설계와 소프트웨어가 다국적 기술에 완전히 묶여있지 않기에 사우디 입장에서는 원하는 수준까지 맞춤형 확장이 가능해서 한국의 KF-21은 매력적인 선택지일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사례를 보면 20% 분담금을 내는 대가로 핵심 기술까지 전부 달라고 요구했다가 갈등이 생긴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사우디의 사례는 우리 한국이 현명하게 대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거 인도네시아는 개발비 전액을 대지도 않으면서 첨단 항전 기술이나 스텔스 관련 노하우를 모두 이전받으려 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인도네시아보다 훨씬 큰 재정을 움직일 수 있으므로 한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번 기술 이전 협상을 비교적 여유롭게 진행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향후 블록2와 블록3 업그레이드를 통해 완전한 스텔스형 내부 무장창을 갖출 때까지 함께 투자하면서 자국이 원하는 커스터마이징을 반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예컨대 사우디가 원하는 특정 레이더나 전자전 시스템을 통합하도록 요구한다면 개발 막바지에 실질적인 피드백이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가격 문제도 중요한 요소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KF-21의 한국 공군 도입 비용은
대략 1200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5세대 전투기인 F-35, 중국의 제니십 등에 비하면 훨씬 저렴한 편입니다. 튀르키예 TF칸이 개발 단계를 거치며 실제 단가가 얼마나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만 여러 해외 기사에서 TF칸 초기 개발비가 예상보다 크게 늘고 있다는 보도를 하고 있는 점을 보면 막상 제품이 양산 단계에 접어들면 KF-21보다 가격이 낮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우디가 한국을 파트너로 선택할 가능성이 큰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 사우디아라비아는 F-15와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운용하면서 미 유럽산 무장을 혼합해 쓰고 있습니다. KF-21 역시 미국 유럽 무장에 맞게 통합이 진행 중이므로 사우디 입장에서는 과거 도입해둔 무장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외로 큰 장점입니다. 왜냐하면 새 전투기를 도입할 때마다 호환 무장을 전면 교체하거나 별도로 개조해야 한다면 추가 비용과 시간이 꽤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KF-21을 도입한다면 이런 문제는 일순간에 해소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정작 KF-21과는 크게 상관없는 나라들이 한국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언론, 튀르키예 언론, 불가리아 군사 전문지 등에서 KF-21은 미국산 엔진을 쓰므로 기술 이전이 어렵다는 요지의 기사를 반복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웃긴 게 튀르키예는 TF칸 또한 미국제 엔진에 의존한다는 사실은 잘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럼 다른 외신들이 한국의 제약 조건이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한국과 미국이 1차로 KF-21에 들어갈 엔진을 계약한 총수는 240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사용할 전투기와 인도네시아에 판매할 수량 정도입니다. 그리고 미국산 엔진이 들어간 전투기를 제3국에 판매하는 것은 미국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외신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에서 미국의 핵심 파트너 중 하나로 꼽히는 만큼 KF-21 수출 승인 문제로 미국과 크게 충돌할 개연성은 낮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우디가 KF-21을 통해 자국 산업을 키우게 되면 미국 역시 중동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유지 강화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에 무작정 부정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미국이 승인을 안 해주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은 플랜 B를 가동할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KF-21 전투기 국산화입니다. 현재 한국은 전투기 엔진 국산화 시점을 2030년까지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국이 사우디와 전투기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블록2의 양산이 마무리되고 국산 엔진이 마무리되는 2030년쯤 수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과 사우디는 KF-21의 수출 제약에 모를 리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앞뒤 전후 사정을 파악 후 진행할 것입니다. 즉 한국은 2030년 이후 엔진 국산화까지 마무리되는 시점을 기점으로 수출하는 청사진을 그려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우디도 이런 계산을 하고 한국에게 기술 협력이나 기술 이전에 대한 논의를 한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사우디가 KF-21을 도입하려는 결정적 이유 중 하나가 현지 방산 산업 발전을 꼽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장점은 전 세계를 눈 씻고 찾아봐도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할 것입니다. 사우디는 과거부터 독일제 전차나 미사일, 미국제 헬리콥터 등을 대량 도입해왔지만 항상 유지 정비 비용이 막대했고 무기 운영의 전 과정을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KF-21처럼 비교적 새롭게 출발한 전투기라면 현지 생산 라인을 구축하며 스텝 바이 스텝으로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다는 이 점을 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KF-21이 잘 나가도 너무 잘 나가서인지 인도네시아가 회방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가 4대 핵심 기술을 전수받지 못해서 결국 분담금을 축소했다고 주장하지만 상식적으로 꼴랑 20% 분담금으로 모든 핵심 기술을 얻는 것은 불가능한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만약 사우디가 이 부분을 착실히 투자로 커버한다면 기술 이전 폭을 놓고 큰 갈등 없이 원만히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KF-21 도입을 본격화한다면 한국과의 공동기술 협력 범위는 단순히 기체 판매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큽니다. 항전 소프트웨어 정비 보수 시스템 그리고 데이터 링크와 같은 통신 체계 등을 사우디 현지에서 어느 정도 개발 적용할 수 있게 된다면 사우디가 원하는 자립형 항공우주 산업의 토대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KF-21이 아직 개발 중이라는 사실이 오히려 사우디 입장에서 매력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완성된 기체를 수입하는 것은 운용 안정성이 높지만 개조나 현지화 범위를 넓히기가 어렵습니다. 반면 KF-21은 아직 여러 업그레이드 계획을 남겨두고 있으므로 사우디가 조기에 참여한다면 자기네 필요에 맞게 성능을 함께 설계하고 반영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이지요. 정리하자면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이러한 확장성을 지닌 KF-21을 통해 단지 기체만 들여오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 공동 개발하겠다고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튀르키예의 TF칸이나 중국의 제니십 혹은 러시아의 수-5257 등을 수입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강점이 있습니다. 물론 완성도나 스텔스 측면에서 미국의 F-35 같은 기존 5세대 전투기에 바로 비견하기는 어렵지만 사우디로서는 자국 항공 기술력을 도약시킬 수 있는 선택지를 결코 쉽게 버릴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KF-21 시제기들이 착실히 테스트를 거쳐 성능을 입증해 나가고 한국 공군이 양산기에 대해 긍정적 운용 성적표를 제시한다면 사우디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검증된 대안으로 KF-21을 재평가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 수출 시장에서 새로운 전투기 강자로 등극할 것입니다. 다음은 25년 2월 26일 무인 전투기 복합 운영 영상입니다. 이미 미국, 호주, 러시아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기종이 시험 비행을 진행하고 있지만 한국 역시 KF-21과 연계할 무인 편대기를 본격적으로 개발 중이라는 소식은 이전부터 많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실물이 공개됐습니다. 과거 무인기는 정찰 감시 임무가 주력이었으나 최근에는 유인기를 호위하거나 공격기만 전자전까지 아우르는 다목적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자율비행 기술의 급진적 발전이 이를 뒷받침하며 무인 편대기는 유인기 대신 위험 지역에 침투하거나 상대방 방공망을 교란하는 등 전투에서의 가치가 폭등하게 되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한국이 주목받는 이유는 KF-21이라는 차세대 전투기를 이미 개발 중이면서 동시에 무인 편대기까지 병행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미나 자료나 연구 발표에 따르면 대한항공 측이 개발 중인 무인 편대기는 KF-21과 1대4에서 1대5 비율로 묶여 편대를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요컨대 KF-21 한 대가 전자전 감시정찰 공격 기능을 나눠 담은 다수 무인 편대기를 지휘한다는 구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욱 충격적인 사실도 알려졌는데 바로 무인 협업 개념까지 가능한 전술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말해 무인 편대기 내부에서 또 다른 초소형 드론을 사출하거나 자폭 기만 무장으로 쓸 수도 있다는 추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를 방증하는 해외 사례를 보면 보잉이 개발 중인 MQ-28은 이미 시제기가 시험 비행에 돌입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길이 11m, 무게 약 3톤 측면 흡입구로 기동성을 확보했다는 것이 특징이고 필요하면 자폭용 탄두 모듈이나 전자전 모듈을 머리 부분에 교체 장착하는 콘셉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러시아의 경우 그롬이라는 무인 편대기를 공개했는데 이쪽은 최대 이륙 중량 7톤 규모로 더 큰 무장을 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개발 진척도가 지연돼 소프트웨어 안정성 부분에서 안정적이지 않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럼 한국 무인 편대기는 어떠할까요? 먼저 전투기의 핵심인 엔진입니다. 엔진은 당연히 국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전에 한국이 개발한 국산 엔진이 장착되는데요. 엔진 추력은 5,000에서 8,000파운드급에 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음속이나 초음속에 준하는 기동까지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KF-21과 편대 비행이 가능할 정도의 기동성을 갖추게 된다는 전망입니다. 한국이 개발한 무인기는 이미 해외 풍동 시험을 통해 기체 형상과 공력 특성을 수백 차례 수정하며 개발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공개된 영상에는 내부 무장창을 도입해 스텔스 성능의 전투기로 파악됩니다. 사실 이 정도 성능이면 소형 무인기 수준이 아닌 사실상 소형 전투기형 무인기로 가는 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인기 편대는 하드웨어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AI 자율비행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를 통해 유무인간 혹은 무인무인간 실시간 데이터 링크가 원활해야 제대로 된 작전 수행이 가능한데요. 무인 편대기가 전투 중 돌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지휘 통제를 받기 전에도 위험을 회피하거나 반격할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아군 네트워크를 통해
적의 위치나 전장 정보를 공유해 효율적 작전을 전개해야 합니다. 때문에 군 관계자들은 이를 위해 방위사업청, ADD, 민간 AI 업체가 협업해 차세대 통합 C4I 시스템에 맞춘 표준 데이터 프로토콜로 개발했는데요. 이런 기술을 통해 흥미로운 요소는 무인 편대기 속 또 다른 무인기를 사용하는 전술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초소형 드론이나 디코이를 내부 무장창에 탑재해 필요시 방출하는 전술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미 다른 나라들도 이런 전술을 적극 채용하기 때문에 한국도 이에 발맞춰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도 몰리냐라는 미니 드론을 전투기에 탑재해 발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고 미국도 디코이 드론을 다양한 항공 플랫폼에서 써왔습니다. 대한항공도 마찬가지로 무인 편대기 내부에 소형 타격 드론을 넣어 방공망 앞에서 기만 정찰용으로 쓸 가능성을 타진 중이라는 내용은 이미 작년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무인 편대기는 결국 KF-21과의 시너지를 염두에 둔 플랫폼입니다.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나 정밀유도 폭탄 같은 무장을 무인 편대기에도 장착 운용이 가능하게 만들면 유인기가 굳이 위험한 구역에 들어갈 필요 없이 무인기를 앞세워 표적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무인기가 호위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전자전, 정찰 임무를 분산 수행하면 조종사는 작전 지휘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 교전 상황에서 상대 레이더가 무인 편대기를 주된 목표로 삼는 순간 KF-21의 생존성과 은밀 타격 능력이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나아가 무인 편대기들끼리 서로 간 AI로 협업해 스스로 판단하는 전술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적 레이더 탐지 범위에 일부 기체가 들어가 레이더에 자신을 노출시키고 다른 기체가 우회해 핵심 지휘소를 타격하는 식입니다. 이때 통신 지연이나 해킹 문제를 막기 위해 각 무인기가 분산형 AI 알고리즘을 갖추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보안과 암호화된 링크가 필수적입니다. 스텔스성 역시 중요한 대목입니다. MQ-28처럼 중간급 체급이라도 스텔스 실루엣을 어느 정도 구현하고 내부 무장창이나 램 소재를 통해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여야 하는데요. 때문에 대한항공 측은 이미 작년 DX 코리아에서 공개한 모형을 통해 KUS-LW라는 콘셉트로 스텔스 형상과 내부 무장창 그리고 모듈형 설계를 시사했는데 이는 러시아의 그롬이나 미국의 X-45 계열에서 볼 법한 특징을 두루 섞은 모습입니다. 이런 개방형 구조를 채택하면 전자전 모듈이든 공격 모듈이든 머리 부분이나 내부 창을 교체해 빠르게 임무 구성을 바꿀 수 있어 여러 작전에 대응하기가 쉬워집니다. 이와 함께 봐야 할 부분은 유지 보수와 운용 교리입니다. 무인 편대기를 소모성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게 여러 매체에서 보여진 무인기는 대부분 자폭 드론을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한국이 공개한 무인기는 다릅니다. 기체, 엔진, 레이더, AI 알고리즘 등 고가의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군은 이를 관리하는 전담 정비 조직이나 부대를 운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실제 전투 투입 시 일회성으로 날려버릴 것인지 귀환 후 재활용할 것인지 등의 교리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30년대가 되면 미국은 NGAD에 다수의 자율형 무인기를 편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도 FCAS, 템페스트 등을 통해 유사한 구도를 띌 가능성이 큰데요. 또한 러시아와 중국 역시 무인 편대기를 연구 개발 중이며 일본도 자국 차세대 전투기 프로젝트에서 드론 협업 개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KF-21과 무인 편대기를 같은 시기에 맞춰 전력화한다면 세계적으로도 이른 시점에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실질적으로 굴리는 소수 국가 대열에 합류하는 셈이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4세대 5세대 전투기만 보유해온 공군보다 유무인 혼성 편대를 운영하는 공군은 적의 방공망을 교란하고 인명 손실을 최소화하며 다중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또한 무인 편대기의 성능이 충분히 입증되면 동맹국이나 중소국가는 고가의 전투기를 대량으로 살 예산이 없다면 유인기 소수와 무인 편대기 다수를 조합해 효율적인 공군 전력을 구성하자는 쪽으로 시선이 옮겨갈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군 역시 KF-21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무인 체계 연구에도 별도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속도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과거 T-50, FA-50, KF-21을 잇는 전투기 개발 경험이 축적되었고 그 사이에 쌓인 스텔스 소형 무인기,
프로젝트 노하우까지 흡수해 단계적 도약을 노리고 있는데 여기에는 FA-50을 무인화한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무인 편대기가 전력화되면 실제 운용 교리도 획기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편대 내 4-5대 무인기가 각자 다른 역할을 맡아 유인기를 지키거나 먼저 적진을 뚫고 약점을 찾는 방식이 빈번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무인기가 위험한 지대공 미사일이나 적 전투기의 요격에 투입돼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도 가능해져 대한민국 전술교리는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이 무인 편대기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생산 운용할 수 있게 되면 세계 수출 시장에서도 큰 몫을 할 텐데요. 이미 일부 국가들이 KF-21에 관심을 보이는 만큼 KF-21 플러스 무인 편대기 패키지로 제안하면 무기 시장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정리하자면 한국 무인 편대기는 2025년 초도 비행, 2030년대 초중반 양산 및 전력화라는 대담한 일정을 내걸고 있습니다. 이는 호주나 러시아뿐 아니라 미국이 준비 중인 차세대 무인기와 시기를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대한항공과 ADD, 민간 AI 업체들이 진행 중인 물밑 협업을 통해 극비리의 미국 사설 풍동 시험장 테스트를 완료하였고 국내 시험 비행 성과가 모두 맞아떨어진다면 한국은 미래 공중전에서 절대 뒤처지지 않는 유무인 복합 전력을 보유하는 세계 몇 안 되는 나라의 이름을 올릴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